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도로 다이어트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안에 서울시 사대문 안의 모든 차로를 왕복 4에서 6차로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교통, 걷기 좋은 도시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녹색교통지능지역 특별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시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오는 19일까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할 여성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는 1인 사업자에게 창업 상담과 경영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3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신규 기업 입주는 4월부터고요. 입주 기간은 1년 단위 계약을 통해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주 신청은 경기도 여성 취업 창업 정보 포털 꿈술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뷰티풀 모닝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시가 올해 안에 사대문 안의 모든 차도를 왕복 4에서 6차로로 줄이는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에 나섭니다. 한쪽 차선이 2개 내지 3개 차선으로 바뀌고 남은 자리를 보행자도로 또 자전거 도로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녹색교통지능지역 특별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양도성 내부 사대문 안쪽을 녹색교통지능지역으로 지정해두고 있는데요. 녹색교통지능지역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녹색교통지능지역 좀 생소하고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이 좀 어려워하시던데요. 예. 그 지속가능교통 물류발전법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녹색교통지능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 안에서는 뭐 보행이라든가 자전거, 그다음 대중교통, 이제 보통 또 요즘 친환경 자동차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이런 그 보통 저희들이 얘기한 녹색교통이라고 하는데 이 녹색교통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한양 도성 외에도 그 내부 외에도 서울 지역의 다른 곳도 이 같은 것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양도성이 지금 유일하고요. 작년 17년 3월 15일에 그때 국내 최초로 녹색교통지능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아직 다른 추가된 지역은 없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 방금 설명해 주신 녹색교통지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제출한 대로 그대로 허가가 난 건가요? 아니면 약간의 수정이 있었나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출한 대로 그 취지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반영이 돼서 제출한 대로 그 원한 대로 거의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사대문 안쪽 교통량은 지금 어느 정도로 서울시에서 집계를 하고 있나요? 네, 그 한양도성이 역사, 문화, 경제 이런 쪽이 좀 중심지다 보니까 교통량이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일일 기준으로 한 130만 대 정도 교통량이 이제 한양도성 안을 드나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택시나 버스, 화물차 이런 것들을 제외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 승용차는 약간 그 중에서 한 72만 대 정도 듭니다. 한 절반 정도는 일반 차량이고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는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치. 그렇군요.
사대문 안에 교통량을 좀 줄여보겠다고 해서 도로 네. 공간을 재편한다. 아까 제가 네. 설명한 바라는 도로 네. 다이어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예, 보통 6차선에서 8차선 도로로 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영 도성안 도로들은 뭐 종로라든가 이제 큰 도로, 간선도로 이런 부분을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도로를 기본적으로 왕복 4차로로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고요. 4차로를 기본으로 하지만 특히 뭐 버스가 많이 운행하는 도로는 이제 6차로로 조정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6차로에서 8차로인 한양 도성안 도로를 4차에서 6차로 조정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선을 바깥쪽 차선을 하나 정도씩 한두 줄여서 차선씩, 예. 거기를 편도로 이제 하면 한 차선씩 줄여서 예. 그 차선을 좀 다른 쪽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공간은 이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보행자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꾸미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 축소를 통해서 확보되는 그런 공간은 이제 주로 보행 공간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좀 신설해서 시민들에게 좀 되돌려 드릴 계획이고요. 또 가끔 이렇게 도로 보시다 보면 1차로에 물건 싣고 내리기 위해서 차량들이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불법으로 주정차된 것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1차로에 그런 그 별도 주차 공간을 저희가 따로 마련해서 그런 분들이 좀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주변 상인들의 어떤 산업 활동도 이제 지원한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줄이되 그 도로를 뭐 시민에게 되돌려 드린다라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런데 뭐 4차로 이하의 도로라든지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 정류장이 도로 양쪽 바깥쪽에 있기도 하고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때문에 그 중앙으로 오기도 하고 뭐 대각선으로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많고 또 추운 날에는 뭐 차량이 고장나서 만약에 2개 차로면은 한쪽 차로 막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통행이 많은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설계가 될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4차로인데 어쨌든 요 녹색 교통 지역, 진흥 지역 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대중교통 중심이기 때문에 버스 중앙차로라든가 이런 그 대중교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차로를 더 추가로 해서 이제 6차로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를 줄이는 대신 뭐 보행자 자전거 이용 도로 뭐 이런 것들 외에 다른 시설도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주로 뭐 보행 자전거 그다음에 아까 조업 시설을 위한 공간 또는 또 일부 공간은 또 문화를 위한 뭐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활동 공간 또 관광객이 좀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아마 좀 활용이 될 계획이고요. 주로는 보행이라든가 친환경 그 녹색 교통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취지야 사람들이 걷기 좋은 도시 그리고 뭐 차 없는 도시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해요. 다른 유명한 외국 관광지 도시들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지만 차량을 몰고 도심을 다니던 시민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집이 있는 분들이나 직장이 있는 분들은 불편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 워낙 그 안쪽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 인구도 많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뭐 물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 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번 좀 보실 게 그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승용차가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차로를 넓히고 도로를 신설하고 요러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승용차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람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큰 흐름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안에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재편되고 그러면 자동차 이용이 사실상 조금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요. 근데 한양 도성안만큼은 정말 그 뭐 서울시가 그렇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대중교통이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시민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외국분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
중앙 그 버스 전용차로도 사실 그 덕분에 버스 통행이 시간이 단축하고 편리성을 좀 증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중앙 버스 차로가 이제 중간중간 끊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어나가고, 그다음에 그 따릉이 같은 자전거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2만 대가 거의 육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시민들이 조금 더 차를 좀 두고 나오셔도 거기에 대체된 뭐 대중교통이 구비가 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폭을 도로 차로 수를 줄이는 대신 그 부근 한양도선 내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그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겠다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 버스 차로를 더 확대하고, 그래서 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지하철과의 환승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전거 도로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 수를 좀 줄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에 좀 더 가까워 보이긴 한데, 근데 그 사대문 안쪽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마치 기차처럼 쭉 늘어서 있는 곳이 그 사대문 안쪽이기도 한데, 그와 관련해서 그 버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세부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버스 대중교통,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광버스가 쭉 주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뭐 시야를 막고 보기도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교통을 좀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고, 또 근데 또 저희가 일정 부분은 일정 시간대에 그런 부분을 좀 허용을 해서 좀 더 그 관광객들이, 사실 뭐 도심한 부분이 워낙 주차 수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도로의 또 일정 부분 일정 시간대에 한해서 그런 걸 좀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관광 수요를 좀 늘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한쪽 면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차량 이부제라든지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는 것이 도로를 줄이는 공사보다 예산도 덜 들고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손쉬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차량 이부제라든가 하면, 아까 뭐 130만 대 얘기했고, 그 중에서 자동차 이용 개수가 한 72만 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반은 나름대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니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반을 이제 이부제를 한다 하면 그걸 좀 반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그 효과가 클 수는 있겠으나 그거로 인한 어떤 사회적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항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논의는 좀 많이 되고 있고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행에 바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은 좀 사회적 합의를 좀 전제로 만약에 이제 이런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그 교통 수요를 추진을 하고 그런 부분이 뭐 잘 효과가 없다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근에는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자가용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설, 뭐 심하게 말하면 자가용 이용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도 좀 몰려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한 문제점, 좀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말씀 주신 대로 대형 백화점 그리고 뭐 복합시설 뭐 이런 공간들로 인해서 그 방문 차량들이 뭐 넘쳐나고 도로가 혼잡한 게 뭐 특히 주말에는 혼잡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시하고 자치구 그다음 해당 시설물의 운영자하고 교통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를 좀 맞대고 TF를 좀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을
일정 부분 스스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좀 머리를 맞대고 찾고 있고요. 예. 그 효과가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일단 우선이지만 그게 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구역을 교통 혼잡 특별 관리 시설물로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는 주차장을 유료화로 시행해야 된다든가 보통 이와 같이 좀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 좀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을 보니까 교통 유발 부담금을 2020년까지 매년 올려서 교통 유발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교통 유발 부담금은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형업체 입장에서는 교통 유발 부담금을 뭐 1년에 수억, 수십억씩 내더라도 고객 한 명 더 유치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교통 유발 부담금을 더 높여서 받아가는 게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으로 잡히고 그 매년 유발 부담금 액수가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그 유발 개수라고 보통 그 금액의 양을 어느 정도 받을지를 산정하는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에 대한 비율을 좀 높여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기업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수요 관리 정책으로 하나의 툴로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나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500번님이 신호체계도 대중교통 위주로 지금과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면서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신호체계는 저희도 교통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금 따로 있고, 또 경찰청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 정체가 있는 지점은 보통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도로를 개편하고 이런 부분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신호라든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고쳐서,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어떨까요? 친환경차라고 해서 차 막히는데 원인 제공을 안 하진 않으니까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제약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거는 이제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환경부에서 요즘 미세먼지다 해가지고 많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환경부에서 그 차량을 배출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하느냐, 이렇게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서 이제 등급제를 운영하는 친환경 등급제 도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그 준비 중에 있고요. 요런 이제 친환경 등급제가 확정이 되면 우리 녹색교통진흥지역 요 구역 안에는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입을 제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커먼 매연 뿜는 노후 경유 차량 아마 요런 부분들이 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린 그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을 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교통 서울 하늘을 조금은 맑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좀 나뉠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이제 지정이 되면 승용차 이용이 다소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그 미세먼지가 없는 좀 쾌적한 서울을 좀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승용차보다는 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이었습니다. 찰스 앤 에디가 부르는 Would I Lie to You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하명진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이 재건축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난 2월 21일에 발표가 된 뒤에 양천구 목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현수막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초과 이익 환수제에 이어서 안전진단 강화까지. 관련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안전진단 강화는 정부의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서 3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예. 우선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든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진단 종합 판정을 위한 평가 항목 가중치도 조정됐는데요. 과거는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평가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로 높게 주고 주거환경 비중은 한 15% 그리고 시설 노후도 25% 그리고 비용 분석은 10%로 변경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럴 경우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이후에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의 첫 단계를 넘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주차구역이 부족한 것으로도 어지간하면 재건축을 승인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지원이 거의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연안, 도래한, 준공후 30년이 지난 단지 가운데 현재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곳이 이제 87년, 88년 준공한 단지들이 한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양천구가 24,358가구로 가장 많고요. 예. 노원구라든지 강동구, 송파구 이런 지역들도 각각 8천여 가구씩 되는데요. 일단은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고 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기준마저 이제 엄격해지는 셈이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편입니다.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해당 지역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한데 앞서도 언급드렸던 서울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 이 발표 직후의 가격 움직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송파구의 일부 재건축 추진하려던 단지들은 1, 2억 원씩 단기에 호가가 조정된 지역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반적으로는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87년, 88년 준공에서 재건축 추진을 본격화하려던 양천구나 노원구 같은 지역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발표 이후에 매수 문의가 일단은 끊기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매도자 역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좀 역력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본격화되고 있었던 강남권 재건축 시장도 오름세가 주춤한 편인데요.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관망세가 나타나서 가격 상승세는 좀 둔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 30년을 넘었거나 30년을 코앞에 둔 그런 단지들은 굉장히 좀 반발도 하고 우려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거는 어느 근거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일단 이제 초기 재건축 단지의 속도전에 따라서 이제 가격 불안 양상을 정부가 이제 진화했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에 좀 선심성 행정을 펼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제동을 거는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비강남권과 강남권의 인프라 양극화가 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뭐 이미 강남과 압구정이나 개포지구 같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업장들은 정부 규제의 리스크를 피하면서 사업 추진이 공고화되는 면이 있겠고요. 예. 반면에 이제 재건축을 시작하려는 목동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건축이 더뎌지면서 인프라 개선의 적기를 놓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인데요. 뭐 그렇게 되면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벌어질 우려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당장 서울의 비강남권으로 퍼지는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면서 노후 단지에 따른 도시재생 문제가 좀 미뤄진다든지 장기적으로 서울 지역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 차이 때문에 이게 정부 발표 전후로 갈리면서 우리는 좀 억울하게 됐다 이러면서 양천구 목동에서는 지금 현수막도 굉장히 항의하는 문구로 뒤덮이고 있고요. 항의하는 가처분 소송 같은 법적인 내용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양천구 목동에서는 양천발전 시민연대, 그러니까 양천연대가 일단은 주축이 돼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에 맞서는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양천연대뿐만 아니라 마포구와 노원구, 강동구 같은 이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단지들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비강남권 죽이기 저지 범국민 대책 본부 설립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의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또는 가처분의 일종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움직임 그리고 사실 이제 재건축이 어느 정도 9부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세금 부분도 있고 또 지위양도 금지라든지 또는 분양과 관련해서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행정소송들도 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초기 단계든 9부 능선을 넘은 단계든 최근에 재건축 단지 실현이 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잡으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정부도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중첩되는 누적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할 게 남아 있나요? 일단은 정부가 하반기 이제 내년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재건축 단지가 일반 분양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사실 이제 주변 시세에 미치는 집값 앙등 요인이 크다면 민간 부분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장의 일반 분양가를 무한대로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다소 낮아지려고 하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매트 워츠의 Everything Will Be Fine 듣고요. 앞서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투데이 안전톡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데이 안전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너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 연결돼 있는데요. 이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경칩도 지나고 정말 봄이 온 것 같은 느낌 낮이면은 뭐 물씬 풍기는데요. 근데 이렇게 뭔가 설레고 소생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산불이 많아지는 게 또 걱정이긴 하네요. 그 산불 예방 캠페인 하는 모습도 기사로 많이 봤거든요. 네, 이제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현황을 보면요. 봄철 3, 4월에 49%, 가을철에는 9%로 봄철이 가을철보다 산불이 5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3월에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가 꼽히는데요. 최근 10년간 월 평균 건조특보 발효일수를 살펴봤더니 3월에는 평균 25회로 다른 달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요. 그래도 최근에 전국적으로 봄비가 와서 건조함이 좀 사라진 모습인데요. 산불 하면은 지난달 11일이었나요? 삼척 산불이 너무 올해 크게 가서 좀 걱정이었는데 닷새 만에 꺼졌잖아요. 당시에 산불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굉장히 컸죠. 네, 이제 피해가 축구장 164개, 117헥타르의 면적이 이제 잿더미가 됐습니다. 예. 2월에 이렇게 100헥타르 이상을 태운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 처음이에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5월에 첫 발생한 데 이어서 올해는 2월까지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올 들어 2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140건으로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피해 면적은 6배 가까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 각 소방서에서도 산불 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도 벌이고 감시 활동을 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더 높아질 것 같기도 해요. 주로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올해 산불이 난 원인으로는요. 입산자 실화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에 쓰레기 소각, 건축물 화재, 논 밭두렁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이 있습니다. 입산자 실화 역시 실화하면은 실수로 실수로 불을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말이 좀 생소하긴 해요. 네, 좀 저도 들었을 때는 입산자 실화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등산객들, 산에 들어가신 분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그렇군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입산자 실화가 원인이 가장 많으니까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불 예방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우선 산행 전에는요,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산불 위험이 높아서 이제 막아둔 입산 통제 구역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않습니다. 예. 입산 시에는 이나물진인 라이터, 성냥, 휴대용 버너 등은 절대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성묘나 무속행위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기와 같은 간이 소화 장비를 갖추고 하도록 합니다. 취사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하시고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않고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씨가 산림으로 퍼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하고 소각을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아무리 실수로 불을 낸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죠. 삼척산불도 역시 실화로 지금 추정돼서 수사 중이고요. 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서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을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산불 예방을 위해서 이제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것도 어길 경우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산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라이터 등의 이나물질을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등산하다가 산불을 발견하거나 불을 나게 했다면 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산불은 보통 불하고 또 달리 굉장히 삽시간에 또 번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만약에 산행 중에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우선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작은 산불의 경우에는 외투를 사용해서 두드리거나 덮어서 끌 수 있습니다. 예. 또 산불이 이제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불이 크다 하시면 바람 방향을 확인하시고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면서 대피해야 되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숲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70조 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 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나 이렇게 처벌이 무서워서 산불 예방을 지키기보다 기본 상식이라고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소중한 자산 지키는데 우리 모두 동참했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3월 8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